네,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분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고 또 그 인사이트에 감탄해보는 시간 신과 대화.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시죠?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얘기는 그동안 꽤 했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는 사이에 뭔가 꿈틀꿈틀하는 나라들이 유럽, 예. 일본 네.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네네. 일단은 일본은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 폐지하면서 약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트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계속 더 약세예요. 네. 우리 제 친구들도 이제 애는 뜰 거야. 네. 일본 여행 가려면 엔 사둬야 돼. 라고 생각해서 엔 강세 베팅한 분들은 지금도 골치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러는지 네. 그리고 뭐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건지 뭐 그런 질문 받으실 텐데.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N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방금 전에 이제 엔화가 계속 좀 약하다. 왜냐하면 지금 원엔 환율이 100엔당 880원 정도 하거든요. 예. 880원, 87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올라가요. 네. 다만 달러를 기준으로 엔을 보면 1달러에 160엔 하던 게 지금 한 155엔 정도. 그러니까 조금은 엔화가 약간 강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뭘 기준으로 하냐에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원화 대비로는 아직 여전히 엔화가 좀 약한 편이어서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체감을 할 때는 네. 와 엔화가 왜 이렇게 약하냐.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 폐지했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이제 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 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이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했는데도 엔화가 약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면서 마이너스 0.1이던 금리를 0으로 올렸거든요. 그럼 역사적인 폐지 이건 맞는데 네. 실제 금리 상승폭은 인상폭은 0.1%예요. 예. 근데 오히려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연초에 미국이 금리를 7번 내린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 3월을 거치면서 아니네 하면서 지금은 뭐 한두 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김치국 확 먹으면서 약해졌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낮출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 금리가 되돌려지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오히려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의 금리 차가 되려 벌어지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히려 이제 많이 내릴 줄 알았던 금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미국 쪽에서 일본이 0.1로 올렸을지라도 더 많이 내릴 거란 기대감이 희석된 게 이 효과를 좀 많이 무너뜨렸다. 요런 게 이제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일본 이외의 다른 주요국들에게도 똑같은 효과일 텐데. 그렇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초에 4월 금리나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상반기 중에는 하지 않겠나. 그리고 연내 두세 차례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한국은행도 예, 그렇죠. 미국 따라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상반기는 물 건너 간 거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하반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조금은 뛰어오른 게 맞아요. 네. 그럼 일본에서 올라오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내려왔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서 기준 금리의 변화를 많이 보고 있지만 예. 오히려 이제 외부의 요인이 더 큰 거죠. 환율은 결국에는 양국 간의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바라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일본 은행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일본 은행의 스탠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적지근해요.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올리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제 역사적인 마이너스 금리 폐지.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넥스트 스텝이 뭐냐 이 생각이 딱 들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부터 막 올리냐? 그럼 당연히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겠죠. 그렇죠. 근데 넥스트 스텝이 막 엄청 올릴 것처럼 막 기대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내년쯤 올릴게 이러면 이게 뭐지? 이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겠죠. 올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 예. 올리더라도 정말 거북이 스텝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행의 어떤 속셈이 되게 그 시그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일단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좀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느 국가나 수출이 아니면 내수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수출로 성장하거나 내수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출이 잘 되려면은 일단 가장 좋은 게 기술의 혁신이 나오면 좋은데 내일까지 기술 혁신해와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좋은 건 수출이 잘 되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통화 약세를 만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N 약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N 약세를 만들어 줘 가지고 수출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 주는 겁니다. 내수가 좋아지려면 환율보다는
더 중요한 게 금리를 낮춰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예. 저금리를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게 대표적으로 좋은 저금리의 그 모범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다음에 그 일본 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정체되어 있는 일본 경제를 부스트업하려고 수출 사이드에는 엔약세라는 선물을 줬고요. 내수 사이드에는 저금리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부스트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이 둘은 이 같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엔약세와 통화 약세와 저금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조합인 이유가 통화가 약세가 되면 필연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도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폭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겠죠. 예, 실제로 이제 이 비슷한 조합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도 2010년대에 보면은 금융위기 직후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고환율 정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원화 약세에 저금리 조합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 디플레이션이다 아니에요. 2010년도에서 11년도 사이 넘어갈 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5%가 넘었었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원화 물가가 약세를 유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년도 11년도 그때 뭐가 물가가 이제 그렇게 전반적인 물가가 높으면 그 중에서도 이 원픽이 있어요. 주식에도 주도주가 있는 것처럼. 뭐죠? 그때 당시 뭐가 원픽이었냐면 배추값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배추 파동이 있었어요. 그게 그건 농사잖아요. 환율하고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섹터를 갖다가 거기에 매점 매석이 쏠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 타이틀 중에 감히 김치를 더 달라고 그래?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맞아요.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중국산 배추 막 긴급 수입하고 그게 10년도 11년도 그랬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높았는데 그때 그래서 유독 또 배추 가격에서도 또 터진 한번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적이 있죠. 통화 약세와 저금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그렇죠. 같이 갈 수 없는 근데 조합이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통화는 또 약세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금리면 약세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태가 계속은 못 간다는 네,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환율도 계속 약세는 예. 아니고 당연히 조절하는 기능이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한 건 맞는데 지속 가능하진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사실은 뭐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이 조합이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게 2012년도부터였거든요. 네. 그럼 이 조합을 거의 10년 가까이 끌고 온 거예요. 10년 넘게. 이 가장 가능했던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외 요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가가 급락한다든지 대외 수요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든지 예. 이런 경우면은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가능하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게 유지되잖아요. 유가가 뭐 그래서 실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선물 시장에서 내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랬죠.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도 20불대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anyway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도 물가가 오르고 국제 유가도 오르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허. 자, 그럼 물가를 잡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에서 기름값 낮춰 이러면 좋은데 일본에서 기름값 낮추라고 해서 내려가는 기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뭐 일단 아니라고 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려면 여기서 나오는 정책은 두 가지를 반대로 돌리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엔화가 약세였으니까 물가가 상승했으니 엔화를 강세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죠. 물가 잡으려면 예, 그렇죠. 네. 요걸 하거나 아니면 혹은 두 번째는 저금리인데 얘를 고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쓰면 되겠죠.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 예.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민의 삶에 너무나 그렇게 큰 되니까요. 고통을 주게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럼 이 물가가 높아지면 가장 큰 문제는요.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또 자산들도 갖고 있을 테니까. 예, 예. 근데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인플레 높아지면. 해지가 안 되니까. 모두한테 물가는 한꺼번에 닥쳐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럼 N 강세나 고금리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거나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가지고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엔화를 강세로 전환시키면 수출이 옵니다. 으악 하고. 그렇죠. 예. 금리를 올리면 서민 내수가 옵니다. 으악 하고. 그래. 서민들 위해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린 건데. 네,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됐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N 강세를 만드는 게 좋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본이 N 강세가 됐을 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버블 붕괴 이후에는 음. 일본이 내수가 항상 약했거든요.
그럼 내수가 약한 상태에서는 수출이라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N강세가 찾아오면 수출까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이 같이 침체해요.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성장이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N강세는 너무 트라우마가 크니까 아베 때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저금리보다도 N 약세에 초점을 더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엔화가 엔화를 갖다 양쪽 안으로 10년이 넘게 퍼부은 거거든요. 그러나 물가가 많이 안 올라서 다행이다 하면서 계속 퍼부었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예. 예. 뭐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엔화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이제는 이제 물가가 올라오니까 이걸 더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렇겠죠.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불안한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잠깐 보면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럼 과감한 N강세를 가져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금리를 올리는 전략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보면은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리더라도 올렸지만 사실상 올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줘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 이런 식으로 깔짝 올리는 겁니다. 깔짝 올리면서 광고는 크게 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이게 금리라는 게 잠깐 한번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금리라는 게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있잖아요. 예. 단기 금리는 보면은 요거는 초단기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 하루짜리 금리고요. 예. 요거는 기준 금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금리가 0이었던 게 마이너스 0.1이었던 게 0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예. 요게 살짝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 금리라는 거는 10년짜리 국채 금리인데 요게 한 0.8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이때 당시에 3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하면서 동시에 네. 뭘 했냐면은 양적 완화를 해서요. 장기 국채를 매입해요. 그래서 네. 이 금리를 갖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게요.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제로 금리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폐지했는데 시장 금리가 딱 튀어 올라갈까 봐 또 너무 세게 튀어 올라가면 엔화도 강세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 부작용이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니 그래도 뭘 하나 예. 선택을 해야 금리가 올라가서 물가가 잡히지. 지금 물가 불안해서 저러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죠. 야. 이 신문 기사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폐지하던 날 국채 매입을 갖다가 깜짝 공지를 해버려요. 시장에다가 장기 국채를 확 매입하니까 장기 금리가 눌리는 거예요. 장기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긴축 생각하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 폐지 생각하고 이제 긴축으로 돌겠네 했는데 갑자기 엔화가 쏟아져 나오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잠깐 그날 환율이요. 이렇게 엔화가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강세거든요. 듯 하다가 강세로 찍혔다가 뭐냐 하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해석이 가능하죠. 자, 저분들은 금리를 어떤 올릴 것도 생각이 원하지 없네.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둘 다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 무서워서.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엔화가 약세로 가잖아요. N 약세에 투기를 하는 베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있겠죠? 헤지 펀드가 있겠죠. 어느 방향이든. 예, 어느 네. 방향이든. 그럼 N 약세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베팅을 하냐면 은행에서 엔화를 빌려요. 네. 엔화를 빌린 다음에 이 엔화를 갖다가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환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를 분해해서 보면 N을 팔고 달러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N을 빌려가지고 팔면 N이 저절 달러, 약세가 그렇죠. 되지. 그러면 N이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빌린 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버린 달러를 팔면 엔화 원금에다가 올라간 가격까지 남겠죠. 그렇죠. 그럼 원금으로 대출받은 거 갚고 차익만 먹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야 이거 막질 못하겠네 하면은 엔화를 계속 엔화 환율을 갖다가 계속 위로 올려. 그러니까 엔화를 N 약세로 만들어. 누가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들이 그렇지. 결국엔 야 이거 답이 없다. 엔화 약세는 이거는 추세다 추세. 막을 방법이 없고 나면 계속 밀어 올려요. 그럼 그게 강화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 그런 추세가 훨씬 더 강화되는데 그럼 중간에 이렇게 이 반대편에서 달러를 사서 올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를 사서 달러 올리고 N을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올라오고 N이 눌리는 걸 막으려면 누군가 나서서 달러를 쏟아야 돼요. 달러를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누가 달러를 팔까? 다 달러 살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는 일본 당국이죠. 일본 일본은행. 중앙은행에서 외환 예.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쏟아내면 되거든요. 네. 외환 보유고에서 꺼내서. 네. 근데 이걸 쏟아도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미봉책 같은 거죠.
피부병이 났는데 심장에 병이 있어서 피부병이 났는데 그렇지. 여기다가 이 피부에다가 뭐 연고 발라가지고 피부병 잠깐 눌러놓는 겁니다.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 환율도 결국에는 양국 간의 금리차, 미국하고의 금리차가 높으니까 엔화가 결국엔 계속해서 약해지는 건데 네. 지금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달러 팔아가지고 메우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계속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고민은 알겠는데 예. 고민은 알겠는데 이건 마치 우리 집에서 우리 애가 그래요. 애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아 예. 그럼 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잔소리를 한번 하면 네. 또 애가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할 것 같아서 또 12시쯤 되면 또 야 그만하고 좀 자라. 아, 예. 이러면 애가 보기엔 뭐 하자는 플레이지 이게? 하라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 근본적인 원인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빨리 잘 정해줘야 되는데 네. 일본 정부는 그럼 원하는 게 없어요? 원래 경제 이론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으면서 원하는 것만 쏙 먹는 건 없잖아요. 네.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네. 일본은 3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굴레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N 고의 굴레도 굉장히 컸던 거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금리 인상을 했다가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수차례 말아먹은 2차례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하나 하더라도 막 방어막을 있는 대로 깔면서 가요. 그럼 이제 상대편이 이 헤지펀드 같은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그렇지, 빠르겠어요. 근데 딱 시장이 보면은 보기에는, 그렇죠. 이제 막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인데 저분 눈동자가 풀려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죠. 강인한 눈빛으로 갈구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를 막 쏘다가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걸 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쏘다가 옆에 누구 맞을까봐 무서워서 잘 못 쏘는 거예요. 하늘에 쏘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 약세가 잘 안 제어가 안 돼요. 풀리겠네요. 그래서 160엔까지 환율이 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래서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니까 이때 이제 나왔던 게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그럼 여기서 또 달러 팔아가지고 메워야 되는데 그럼 달러로 너무 많이 파니까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4월 18일인가 19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그때 딱 나왔던 뉴스가 한미일이 그때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한미일 국제공조가 나와요. 그때 우리나라 원달러도 잠깐 1,400 넘었었거든요. 예. 그럼 한미일 국제공조가 나온다는 얘기는 헤지펀드 입장에서 잠깐 보면 일본은 뭐 지금 눈동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 뭐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가운데 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분은 유사시에 실탄을 주겠다는. 그렇죠. 저분은 쌓아놓은 실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찍어요. 그렇죠. 실탄을 만들어서 그렇지, 쏴요. 그럼 이거는 덤비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본 다음에 깨갱한 다음에 환율이 이제 엔화가 한 160까지 올라갔다가 154로 확 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눌러놓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엔화가 계속 약해지는 거는 네. 이렇게 제어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럼 굳이 금리 안 올려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문제 해결. 미국이 있으니까 역시 큰형님 계시니까 괜찮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월 말에 옐런 재무장관이 딱 등장해가지고 G7 회의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막 바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일본이 뜨끔하겠네요. 뜨끔했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건 뭐지? 형이랑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예. 미국 형이랑?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뉴스 보고 이게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또 5월 한 20일 경에도 또 한 번 등장해서 외환시장에서 자꾸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미국에서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신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월 한 20일 경에 한미일 국제 공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사 여기 나오는데 4월 26일 날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일부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무질서한 시장이나 과도한 변동성에 따른 시장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미리 상의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개입하지 말고 혹여나 개입해야 되면 미리 상의돼야 된다. 우리 모두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고요. 5월 24일 날 뉴스는 뒤에 내용이 기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미국 재무장관이 외환 개입은 일상적인 조치가 아니다. 일본 정부 견제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 두 개 보시면 이게 뭐지 이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게 한미일 그 회의할 때 그 미는 뭐였길래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지?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보시죠. 그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서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외환 보유고가 줄잖아요. 근데 네. 달러를 꺼내서 던진다는 거는 달러 현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인데 외환 보유액을 받았어요. 현금 캐시로 받았어요. 달러를 네. 받아서 벌었어요. 예. 그럼 얘를 캐시로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자라도 좀 받기 위해서 미국 국채로 갖고 있겠구나. 미국 국채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개입하려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고. 그렇죠. 미국 국채를 팔고 지금은 이제 뭐 어려운 개념이지만 잠시 여갈피 계정이라고 해서 네. 일본이라든지 외국 국가들이 잠깐 약간의 이자를 받으면서 네. 캐시로 담아둘 수 있는 계정이 있어요. 네. 거기다 박아놔야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일단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좀 팔아서 캐시화 시켜놓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또 수출을 해서 무역 흑자로 벌었어요 달러를. 네. 그 달러를 그럼 미국 국채를 사놓을 또 수 있을까? 사놓기가 지금 환율 방어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렇죠, 그렇죠. 캐시로 쌓아놔야죠. 그럼 미국 국채 수요가 줄겠네요. 미국 그렇죠. 국채 시장에서는. 이게 잠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국채 찍어야 되는구나.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되죠. 그리고 금리가 높잖아요. 국채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네요. 요즘 단기 국채 발행해서 좋은 거 아니야? 지금 MMF가 6조거든요. 6조 예. 달러. 예. 6조 달러에 이자만 주면 지금 MMF 금리가 5.4입니다. 예. 그 지금 미국 보면은요 3개월이나 1년 정도 1년 언더에 있는 국채 금리가 5.3, 5.5 왜냐면 기준 금리가 5.25에서 5.5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럼 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단기채에서. 단기로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이자를 갖다 찍찍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방위비보다 이제 이자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자 부담액 때문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럼 국채 시장에서 국채 공급은 늘었어요. 그럼 반대편에서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요가 그럼 누가 있냐면 첫 번째가 연준이죠. 연준이 양적 완화로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양적 긴축한대요. 그렇지. 거기도. 오히려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다기보다는 만기가 돌아오는 걸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국채 사줄 사람이 없구나. 사주진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5월달에 FOMC에서 뭘 바꿨냐면 야 미국 너네 그럼 되겠어 해가지고 원래는 600억 달러씩 흘려보내던 걸 250개만 흘려보내도록 그걸 바꾼 거죠. 양적 긴축을 축소를 해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연준은 그 국채 발행은 늘었는데 국채 공급은 늘었는데 국채 수요가 연준이 줄었죠. 예.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이 있어요. 거기서도 미국 국채를 사죠. 그렇죠. 네. 많이 사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사던 게 누구냐? 중국이겠지. 10년 전 버전은 중국이죠. 예. 근데 중국도 분위기가 이상한 게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또 하나는 러시아랑 중국이랑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갖고 있던 달러 표시 자산이 동결이 됐어요. 뒤통수 맞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은 G7에서 이거 갖고 우크라이나 나중에 전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저도 뭐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아들이랑 싸웠다고 새마을금고에 그렇죠. 맡긴 예금을 동결을 시켜버리면 그렇죠. 어떡해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황당한 건데 러시아보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미국하고 사이가 약간 안 좋은 국가들은 시꺼맸겠구나. 시꺼맸겠죠. 중국은 외환보유고 3조 달러거든요. 다 휴지가 될 수 있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5조 달러 맡겨놨는데 1.5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인데 그게 동결이 돼버리면 와. 그래서 이제 중국도 미국 국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중국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그래서 지금 1위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많이 사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흑자가 제일 커요. 일본이 요즘 무역 흑자를 미국한테 많이 내거든요. 네. 근데 안 사주잖아요.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이걸 외환시장에 개입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번째 해외 중앙은행의 수요도 줄어요. 그럼 세 번째 누가 있냐면 미국 시중은행이 살 수 있어요. 예, 미국 시중은행은 국채를. 원래 딜러거든요. 국채 네. 딜러라서 국채를 많이 사주는데 혹시 SVB라는 은행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문제됐었죠. 작년에 누웠지 않습니까? 예. 그 누운 이유가 장기채 많이 샀다 누웠거든요. 그렇지.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 그룹인데 같이 친하게 지내던 SVB가 여기 앉아서 같이 방송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채 샀다가 쓰러졌구나. 예, 국채 샀다 쓰러졌대요. 그럼 국채 사시고 싶으실까요? 덜 사고 싶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를 노리고 그 동안에도 많이 사놨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미 많이 사놨는데 여기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안 되지. 있는 거라도 이건 팔아야지.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쪽도 그럼 국채 수요가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행은 늘었는데 수요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들어오냐면 이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라고 요즘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랑 개인이 들어와요.
그 국채 이자가 높아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살라고. 미국 국채 투자 ETF로 네, 많이 네. 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게 자산운용사거든요. 그것도 헤지 펀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읽어드린 게 연준이 사고 해외 중앙은행이 사고 미국의 시중은행이 샀잖아요. 예. 요 세 그룹하고 요 세 명하고 개인 헤지 펀드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위에는 약간 장기 투자 베이스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으세요? 든든하고. 예, 든든하고 든든하다기보다 어쨌든 뭐 사면은 뭐 오래 내일 팔진 갖고 않을 있지. 내일 팔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밑에는 그렇지. 언제 팔지 모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느낌이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네. 예, 이런 느낌이 크죠. 그러면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확 들어왔다가 레버리지 돼가면서 빠지면. 확 빠져나가면 금리가 확 올랐다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시장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럼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해외 중앙은행들도 못 사지. 사기가 더 되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수요가 또 줄어들고 미국 입장에서도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높으면 국채 발행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대박을 치는 거고 어떤 때는 쪽박을 차는 겁니다. 금리 꼭대기 있을 때 발행하면은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연준이 돈 찍어서 사주면 또 기껏 감아들이던 돈 풀려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킬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결국엔 이 수요가 좀 탄탄하게 유지되기를 바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좀 길게 사줄 수 있는. 또 팔아야 되냐? 화성인한테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도 너무 많이 좀 안 살려고 하면 한 번씩 만만한 친구들한테 가서 군기 잡는 거구나. 그럼 되겠어? 이제 옐런이 여기까지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겠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의 코멘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런 식으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4월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4월 말에 이제 일본 쪽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너네 그런 식으로 외환시장 개입하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무슨 소리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원문 찾아보고 잘못 이 오보가 난 건가 해서 막 원문 찾아보고 했는데 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사뭇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하.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 수요를 버티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좀 그 생각은 좀 첫 번째는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위로 튈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이 수급 불안정 때문에. 재작년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고삐 풀린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준하고 재무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금리를 눌러줬어요. 그래서 22년도 10월 11월에 그때 레고랜드 사태 있었고 막 금리 하나 뛰었거든요. 예. 환율 1,450원 가고 예. 그때 딱 나서가지고 파월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거의 이제 속도 조절할 때 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뭐야? 그런데 그 뒤에도 금리를 4번을 더 올렸지만 일단은 나와서 질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 확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작년도 10월달에 예. 미국 국채 금리가 한번 또 5%까지 올라갔었어요. 10년짜리가. 그랬더니 옐런 재무장관은 장기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요. 예. 그럼 장기 국채 금리가 살짝 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파월 의장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2주일 전까지는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이러다가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 딱 이래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금리 확 주저앉았거든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FOMC에서 또 등장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7번 인하한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인하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기준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국채 시장, 10년물 국채 정도의 시장을 뭔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던진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뭐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채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쏠려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지. 야 이건 답이 없다. 계속 올라가겠다. 그럼 살려고 했던 주식도 네, 하한가에는 그렇죠. 안 사. 그 심리를 풀어줘 반대로 한번 꺾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참 이게 뭐가 있냐면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라는 믿음이 너무 커요. 사람들 사이에선. 예. 근데 이게 아니네 하면서 확 밀어 올리니까 이걸 반대로 꺾으면 그렇지 하면서 밑으로 확 주저앉아요. 또 그렇지. 바닥이 또 금방 깨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3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살짝만 실망을 줘도 그럼 그렇지 이렇게 가요. 그러네. 일본이 그런. 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의 늪에 오래 빠져 있었고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이 워낙 강했으니까 네. 지금도 금리 올라 있지만 뭐 3, 4년 후에는 내려오겠지 이런 생각이 여전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한 번씩 이렇게 반대로 방향을 주면은 시장의 반대 시그널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발발하고 나서 러시아 자산 동결에 압수해 버리고 뭐
중국이 금 산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럴 예. 때 예. 미국 국채가 당분간 금리 내려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네네. 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게 듣고 나니까 그러네. 이제 이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뭐가 있었냐면 네. 중립금리 심포지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예. 중립금리. 알더블스타 예. 이야기. 알더블스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 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제 생각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도 될 정도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예, 네.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그 중에 뭐 이제 다른 내용이 워낙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중립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 저는 99% 공감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 그다음에 성장률 추이 뭐 이런 거 다 그래, 있거든요. 나 거기서 이상한 게 예. 안전자산이 늘어나서 예. 그렇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안전자산의 수급이에요. 예. 안전자산의 수급이 뭐냐면 안전자산이 국채거든요. 예. 국채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옛날에 비해서 네. 그리고 그게 추세적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으면 금리가 튀는구나.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아. 왜냐면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근데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 2008년도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한번 출렁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예. 경기 부양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반대편에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눌러줬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은 늘었는데 양적 완화로 눌렀으니까 예. 괜찮았는데 유럽은요. 이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딴 짓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중앙은행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기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는 늘렸는데 누르질 않았어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안 했거든요. 금리 튀었겠구나. 예, 금리도 튀고 그때 문제가 뭐냐면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쓰러졌는데 네. 그게 그리스 사태예요. 피그스가 그 시리즈거든요. 그랬었죠. 피그스가 그래서 여기 같이 앉아서 놀던 선진국이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다 누워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G20이면 얘네들이 누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얼굴이 하얘진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G20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재정 적자를 마음대로 늘립시다. 이게 아니라 재정 적자는 늘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IS에 대한 이제 바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BIS 비율을 갖다 이제 그 탄탄하게 탄력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뭐냐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안전자산을 많이 담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들은요. 은행은 안전자산 그 막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안 되고요. 안전한 자산을 담아야 돼요. 그럼 안전한 자산이 뭘까요? 국채 사거나. 그래서 원래는 가만 놔뒀으면 규제를 안 하고 가만 놔뒀으면 그럼 BIS 규제 이런 걸 안 하고 가만 놔뒀으면 원래는 일반적인 대출로 흘러갈 자산을 네. 얘를 갖다가 안전자산이 국채를 살 수밖에 없게 해요. 그러면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여기는 무서워서. 유럽 재정이기 국가들은 때문에. 네. 그럼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으니까 국채의 공급이 줄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국채의 공급이 사버리면. 수요가 늘잖아요.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일본 중앙은행부터 해서 미국까지 같이 사재끼니까 사들이면 저금리가 되는구나. 그럼 금리가 바닥으로 눌러가죠. 아. 그래서 2010년대를 우리는 저금리 시대라고 했고 뉴노멀이라고 했고 그때 중립금리가 낮은 거거든요. 어쩐지. 예. 근데 지금은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금리가 낮으면 유럽 사람들은 다 돈 빌려서 집 사고 뭐 다 난리 났겠네요 싶었을 때 네. 좀 낮아지긴 했는데 실제로 대출 받으러 가면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유럽이 돌아선 건 13년도 14년도에 돌아서는데 이게 유럽이 잠깐 돈 풀어줬다가 회수하고 돈 풀어줬다 회수 이 양적 완화는 풀어준 다음에 놔두는 거예요. 내깔려 두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돈이 막 내깔려지니까 이런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전통적인 유럽 중앙은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주되 랜딩을 해줬어요. 긴 랜딩, 예. 2년 랜딩, 2년 랜딩, 2년 랜딩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그럼 그거는 줬다 뺐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떠냐면 주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뺐다 하니까 긴 투자를 어차피 못하지. 나중에 뺐을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걸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나중에 그 드라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예. 22 총재가 그 사람이 대우각성에서 이거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래서 whatever it takes. 그건 이제 누구냐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했던 얘기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걸 그랬었죠. 끌어올리겠다 해서 유럽이 이제 2015년도에 양적 완화에 들어갑니다. 15년도 12월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유로존에서도 금리가 내려가고 마이너스 금리 가고 막 유로 약세 가고 네.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국채 시장의 꼬임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옐런도
그렇게 한번 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anyway 옐런이 틀게 되면 네. 일본 입장에서도 긴장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엔화를 환율 방어로는 엔화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세를. 환율 방어를 하려는 순간 미국이 옐런이 전화가 뭐라고 오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환율이 올라가는 걸 놔두는가. 근데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물가가 난리 걷잡을 수 없이 나겠죠.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이 물가의 상승은 결국에는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예.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네. 30년 전 물가고 네네네. 그래서 물가가 좀 올라가야 뭔가 리듬을 타고 선순환이 벌어진다. 네. 그래서 일본은 인플레가 필요한 나라예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아베노믹스도 인플레 좀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래서 네. 한번 쿵짝하는 리듬을 타야 이게 올라가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네. 지금은 인플레를 걱정한다고 하니 네. 그래서 그 생각보다 많은 인플레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한 1.2% 정도면 참 좋겠네 그랬다고요? 2.0 이 정도면 되는데 자식들. 자꾸 막 3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이씨. 근데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이 위로 예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만약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을 겪는 거하고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겪는 건 좀 다른 게 네. 일본은 3,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디플레이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0대, 40대는 태어나자마자 디플레예요. 물가가 오르는 게 정말 놀랍겠구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개기일식 보는 그렇죠. 느낌이었겠구나. 네. 그 물가 3% 오르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거는 지수 바스켓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특정 자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신선식품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금 이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서민 경제에서 뚜렷하게 들어오니까 서민들의 이 불만 같은 것도 정권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기시다 내각에서 그렇겠네요. 나왔던 보궐선거에서도 다 졌어요. 그래서 잠깐 기사 하나 잠깐 보시면 좌측 그 전방위적인 달러 강세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기사들을 보면은요 인플레 때문에 실질임금 하락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일본 경제는 서민 경제부터 망가진다. 그러면서 일본인 44% 정권 교체 기대 기시다 지지율 19%. 그리고 일본 민주당이 중요한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자민당 밭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시다 교체해야 된다. 9월달에 임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나오고 약간의 인플레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본의 국민들이 그렇죠. 못 받아들이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보면 이 재무상이 있어요. 이 일본 재무상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환율 엔화 약세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서 과도한 통화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 약세에 대해서는요. 이미 정부는 마음을 잡은 거죠. 엔 약세 꺾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좀 다른 거예요. 우에다 총재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셨는지 4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화 약세의 장기화 가능성은 제로가 아닐 수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엔화 움직임이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금리를 조정해야 할 때다. 라면서도 현재 엔화 약세는 기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NYX 좀 더 가도 된다. 그렇죠. 이거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월 26일 날.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약간 엇박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지? 이런 얘기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엔약세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지펀드 투기꾼들을 하늘로 밀어 올릴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약세가 이거야 좋다고? 약세를 다 용인하네.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더만 그래서 160을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5월 8일 날 뉴스가 떴는데 기시다 총리하고 우에다 총재하고 미팅을 가졌대요. 예. 예, 그게 이제 기사로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엔화에 대한 얘기를 좀 뜻깊게 나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할 때 5월 9일 날부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지난달까지 엔저가 고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렇게 일관했는데 예. 5월 들어서는 위험도에 따라 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의 궤도를 수정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경제나 물가 전망과 이를 둘러싼 위험도가 변화하면 금리를 움직일 이유가 된다. 금리를 좀 더 빨리 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히 다른 말을 했네. 과거에 비해 물가에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 야. 요 날짜 차이는요. 얼핏 계산하면 15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네. 완전히 예.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라고 해서 얼마 전에 6월 초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렇게 나왔답니다. 6월 3일 날 기사거든요. 그날 5월 8일 날 만나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행 총재 만나서
엔화 약세 발언을 수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엔화 약세 발언 그거잖아요. 네. 뭐냐면 이거 큰 영향 없다.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럼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나라 경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구나라는 걸 몰랐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이제 몰랐다기보다는요. 이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예. 3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엔약세를 잡으려고 하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예. 엔약세는 이제 외환 시장 개입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잘 안 올릴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엔화는 오래 약세일 수 있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예, 그러면 이렇게 발언이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4분기에나 금리 인상 한번 할 것 같아 이러던 걸 네. 금리 인상을 한번 앞으로 땡겨올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3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네. 시장에서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은 일본 은행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금리는 시장이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 보세요. 일본 10년하고 30년 금리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일본 10년 금리가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1%로 되돌려졌는데요. 예. 1%가 언제적인 1%였냐면 2012년도 8월 달에 1%였습니다. 2012년도 8월이면 아베가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30년은요. 10년은 지금 일본 은행이 네. 사들이는 국채가 10년짜리를 사거든요. 그 뒤에 건 안 사요. 그럼 뒤에 거는 20년, 30년, 40년은 사실은 일본 은행에 손을 안 타는 거거든요. 예. 걔는 금리가 2.1까지 올라왔는데 걔를 옆으로 쭉 연결하면 그 비슷한 그게 시기네. 2011년 3월입니다. 네. 2011년 3월이면 동일본 대지진 이전이에요. 이게 금리 진짜 상승을 오래전으로 용인하는 돌아가는 건 거구나. 그렇죠. 물론 우리 기준에서는 별로 안 높네 이럴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꽤 지금 올라온 상황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맣. 그러면 일본 금리가 이 정도 뛰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예. 그럼 둘의 금리 차가 줄어들겠죠. 그럼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소폭 강세 전환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겠죠. 지금 155, 156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금리 그게. 인상을 금리 상승을 조금 용인하면서 이걸 막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왕 뭐 재미없는 얘기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해드리면. 네네. 예. 재밌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초단기 금리 기준금리잖아요. 네.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행은 아직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서요. 10년짜리 국채를 사요. 네. 그러면 금리가 초단기 금리보다는 10년 금리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우리는 금리 커브라고 합니다. 요게 1일짜리 금리고 요게 10년짜리 금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일본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요게 올라가요. 그렇죠. 단기 금리가. 근데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10년 국채를 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10년 국채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예. 많이 사고 있어요. 꽤 6조 엔 정도 사고 있습니다. 요걸 규모를 줄이면 이 금리가 오르겠죠. 올라오겠죠. 예. 단기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단기와 단기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죠. 예.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 줍니다.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이 갭이 늘어나니까 대출해 줬을 때 마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마진이 늘면은 대출을 늘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줄임으로써 단기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예. 양적 완화를 줄임으로써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죠. 그럼 야 너무 긴축적이잖아. 하지만 대출이 늘어나는 걸로 그 긴축의 효과를 살짝은 물태워버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번에 6월달 이제 요게 방송되는 거 그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일본은행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먼저 내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카드는 되게 신중하게 가려고 할 것 같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양적 완화의 페이스를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전략부터 먼저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전방위적으로 금리가 올라오되 네. 장기 금리를 먼저 끌어올리는 전략을 아마 일본은행이 좀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를 끌어올리면 그 끌어올리는 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렇죠. 경기를 덜 망칠 것이다. 네, 그래서 장기 금리를 먼저 끌어올리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 양적 완화의 규모를 조금 줄이는 전략부터 아마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엔화가 더 약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둘 다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야 그럼 이제 엔화 사면 돼요? 이 질문이 바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럼 강세로 가겠네. 예. 근데 잠깐 이게 우리가 역사를 하나 보시면 이게 달러엔 환율 장기 추이입니다. 예. 80년대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10몇 년 동안에 15년의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화가 요때가 20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네. 일본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어요. 슈퍼 엔고였고 예. 이때 1달러에 72엔까지 하락했었어요. 엔화가. 예. 그리고 원엔 환율이 제 기억에 1,500원 정도 했거든요. 네. 엄청 높았습니다. 엔화가 슈퍼 엔고였습니다. 음. 근데 슈퍼 엔고가 오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당국에서 엔화가 더 강해지는 거, 환율이 더 내려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돼 하면서 환율 방어를 있는 대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더 강해지는 걸 방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죠. 엔화 팔고 달러를 산 거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완판되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건 시장의 방향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 그러니까 엔화가 계속 강해지는 거를 눌러줄 수는 있어도 네. 반대편으로 꺾을 수는 없어요. 엔 약세를 만들지는 못해요. 뭐, 네. 반대로 꺾지 못. 왜냐면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꺾이질 않고 해서 요 기간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실제 기간 보면 2년 정도입니다. 당시 기사 한번 볼게요. 당시 기사 보시면 11년도 3월 17일 날 이미 엔 강세가 염려스럽다. G7에서 엔저 지지한다. 그 다음에 뭐 16개 통화 대비 강세니까 엔화를 갖다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언제까지 나오냐면 11년 3월에 시작했던 얘기가 12년 8월까지 나옵니다. 1년 반 넘게. 예. 그래도 엔화가 엔고가 안 풀렸거든요. 엔고가 엔 강세가 안 풀렸어요. 이게. 바닥에서 팽팽한 예. 접전을. 그러다 이제 아베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12년도 하반부에. 그래서 아베가 등장해서 아베노믹스를 하거든요. 아베노믹스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일본은행 총재가 시라카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라카와가 이제 그분이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너무 과감한 건 좀 옛날에 했던 건 하지만 옛날에 양적 완화했으면 하는 거죠. 그 정도. 근데 뭔가 혁신적인 그런 건 좀 무서운 거예요. 뭐 원래 다 중앙은행 직원들이 예, 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도 되게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경제가 이 모양인데 야 그럼 옛날보다 화끈한 거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버냉키라는 사람이 네. 예. 옛날 페드 의장이잖아요. 얘기했던 것 중에 명언이 뭐냐면 이게 디플레이션에 늪에서 탈출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지. 내지는 새로운 거. 시장이 들었을 때 무슨 소리지?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시라카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센 거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시라카 중앙은행을 일본은행을 압박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양적 완화를 제대로 다시 해라. 근데 그럼 제대로 다시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본은행이 딱 말을 할 때 양적 완화 하겠습니다. 5천억엔 정도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2%가 올라올 때까지 뿌리겠습니다. 2%로 물가 목표가 올라올 때까지. 좀 다르죠. 그렇죠. 돈을 뿌리겠습니다 하고 2%로 물가가 올라올 때까지 뿌리겠습니다는 다르죠. 시장을 놀라게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본 이제 아베가 하나를 더 요구해요. 거기에 가로치고 2년 안에 이 말을 붙여라. 2년 안에 2%로 올라오게 뿌리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 시장이 느껴요. 시그널을 알아요. 이 약 물었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시라카와하고 이제 둘이 엄청 싸워가지고 시라카와 그 총재가 예. 중간에 중도 자기 하차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한다면 밀어붙였는데 결국에 2년 내에 그 말은 못했지만 2%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돈을 풀겠다 이 말은 만들게 해줬거든요. 이제 그럼 아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구로다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들어와서 사실상 그러면은 확실히 시장이 시그널을 읽었잖아요. 차트 잠깐 보시면 엔화가 이렇게 약세. 73엔에서 지금 160엔까지 밀어 올린 거죠. 앞으로 2배 올랐네요, 2배. 2배가 더 조금 더 넘게 올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니케이가 그때 7,500이었던 게 42,000까지 올라갔던 근데 거죠. 일본은 괜찮아요. 옛날에 그 플라자 합의할 때는 네. 또 거꾸로 강세를 2배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약세를 또 2배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 가치가 어느 해는 따블이 되고 어느 네. 해는 반토막이 나고 이러면 네. 우리나라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달러가 1,000원도 하다가 2,000원도 하다가 막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느낌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짧은 기간은 아니고 좀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는 10년에 저렇게 따블이 오르고 막 그러면 네. 되게 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뒤집어 말하면 네. 플라자 합의를 해서 내려온 강세가 된 엔화가 강세가 된 폭과 기간이 네. 요번에 그 엔화가 약세가 된 폭과 기간과 비슷한 그런 거면 이것도 뭔가 그게 의도된 그 플라자 합의도 원래 미국이 의도해서 일본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예. 저것도 저런 어떤 정책적인 이유가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엔 및 일본 주가 추이예요. 네. 근데 주가를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게 파란색이 달러엔 환율이거든요. 플라자 합의 직전이 엔화가 얼마였냐면 260엔에서 270엔 사이에 있었어요. 네, 예. 그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쫙 밀려가지고 88년 1월이거든요. 네. 그럼 딱 2년 만에 어디까지 밀린 거냐면 120까지 밀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70엔에서 160엔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얘는 260엔에서 120엔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60엔까지는 아주 멀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anyway 이때 N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셌던 건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를 조금만 좀 섞어서 해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플라자 합의 시즌 2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게 시장에서 맡겨놔서 생긴 가격이 아닌 것 같아. 예, 맞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잠깐만 하나만 설명해드릴게요. 자, 요거 쓰면서 좀 말씀드리면 잠깐 보시죠. 재밌는 얘기 나오겠다. 네. 이게 어느 시장이나 시장에 가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가 있냐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파니까 누군가 사는 거겠죠. 네.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불경기가 한번 찾아온다고 해볼게요. 불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려면 빚을 내서 사야죠. 네. 그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파니까 돈을 버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불경기에는 파는 게 좋을까요? 사는 게 좋을까요? 빚내서 살래? 아니면 팔아서 돈 벌래? 이러면 저라도 파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겠죠. 이게 국가로 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도 빚내서 사주는 것보단 팔고 팔아서 돈 쌓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결국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국가든지 간에 물건을 팔고 싶기 때문에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늘려서 굉장히 많은 달러를 벌이를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국가들의 노력이고, 네. 그럼 경쟁적으로 통화 약세를 하게 되면은 환율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환율 전쟁합니다. 그럼 다 팔려고 해요. 그럼 아무도 안 사면. 그러면 수요가 사라지니까 예.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런 게 공황이 오죠. 예. 그럼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일단 딱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이 사줘야지.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줄까? 빚을 많이 내서 사주면 되죠. 그렇죠. 국채 발행해서. 예, 그렇죠. 국채 발행하거나 적자 메워가면서. 그렇죠. 적자 메워가면서 그리고 그 적자를 저들이 돈 빌려줘가지고 그렇지. 빌려준 돈으로 계속 쓰면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키가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환율의 이제 통화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요, 부채가 너무 과도해지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 독특해요. 빚더미 위에 앉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소비를 흥청망청해가지고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소비를 줄여야겠네.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해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좀 달라요. 빚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뭔가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팔았지?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야? 이프로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이에요? 뭐 이렇게 당신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산 건데, 그렇지. 그럼 상대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판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많이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많이 팔았다는 거 인정한 거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논리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빚더미에 앉았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사. 이렇게 되거든요. 우린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너네 경기 부양해서 소비할 준비하고 우리가 달러 약세 만들어서 싸게 줄게. 이 룰을 바꿔요. 얘네들이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1978년도에 77년도, 78년도에 거치면서 이때 당시 이제 그 미국이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심해요. 이게 이제 무역 적자 추이인데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때로서 엄청 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즘 메가톤급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예. 이게 무슨 적자야 이러시겠지만 이 메가톤급 적자 이때도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쌍둥이 적자가 심했거든요.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재정 적자. 한꺼번에 와서 예. 77년, 78년에 78년도 아마 제 기억에 9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독일 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모아요. 국가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팔았던 애들이 있다. 2명인데 서독, 일본 일어나 봐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쪽 얘기하는 거죠. 그쪽 경기 부양하세요. 그쪽 경기 부양하시고 달러는 약세로 자국 통화 절상하세요. 1차 절상 그때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미국 내에는 그때 당시 석유 파동 때문에 기름값이 높았거든요. 예. 근데 미국 내에는 원유 가격을 낮게 유지해서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서 예. 정부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죠. 음. 근데 그럼 사람들이 더 쓸 거 아니에요. 네.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바깥에는 올랐지만 여기는 야 낮으면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입은 계속 늘리면 그 적자 차이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그 수입 물가 이 결국에는 미국 국내에서 소비하는 원유 가격 정상화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잖아요. 석유 파동기. 서독이랑 일본이 경기 부양했죠. 그럼 글로벌 수요가 올라갔겠죠. 네. 달러가 약세죠. 예. 그럼 기름값이 더 뛰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석유 가격 유가 정상화했죠. 음.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심리가 커졌죠. 그러네요. 그때 뭐 하고 만나냐면 79년도 2월에 호메이니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란에서. 그거 딱 만나면서 2차 석유 파동이 옵니다. 아, 인플레가 난리에 난리였겠구나 그러면. 그게 79년 8월에 누굴 부르냐면 볼커를 부르게 됩니다. 엄청난 금리. 예. 예. 그게 본회의입니다. 예, 78년에. 그러니까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쌍둥이로 생기면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언제냐면 80년대 초반에 서독하고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철강 이런 거 많이 팔아가지고 예.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부른 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85년 9월에. 너희도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얘기해 준 게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서 일본은 엔화가 강세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수출 아니면 내수를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화가 2배로 강해졌으면 수출이 힘들 것 같으니까 되지. 내수를 키워야 되니까 일본이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 풀고. 근데 엔화가 강세잖아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통화 강세 때문에 환차익을 먹으려고 일본으로 해외 유동성이 유입이 돼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통화가 강세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입 물가가 낮아져요. 그러네요. 그러면 일본 내에 버블 경기가 생겨나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안 올라와요. 그러네요. 일본은행이 그래서 88년도, 89년도에 뭐가 고민이었냐면 집값이 엄청 뛰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물가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회의할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집값을 보고 금리를 올려야 되냐,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냐. 그럼 우리는 저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핵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못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라서 못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N강세가 세니까 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요즘은 또 다른 이론이 있을 텐데 그 중앙은행 가들이 둘 중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산 가격과 물가가 따로 놀 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모르겠다는 게 결론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저도 되게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과학이 아니라 그때그때 선택이고 요즘도 바뀌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펀도 고민했었고 버냉키도 고민했었거든요. 그린스펀이 96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나스닥 주가가 너무 많이 뛰는 걸 보면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린스펀 자서전 중에 격동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비이성적 과열을 얘기한 다음에 96년 한 해 동안에 중간에 이제 FOMC 회의 들어가면 위원들이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토론. 과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을 보면서 긴축 정책을 쓸까 말까 이걸 이제 토론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린스펀이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 정확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위원들한테 주가가 강세일 때 우리가 이제 금리 너무 버블 기조일 때 금리를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표정이 주가가 강세인지 주가가 버블인지를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런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가는 사과 가격이 작년보다 40% 올랐으면 그거 사과 가격이야 시장의 수급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항상 오른 가격이죠. 그렇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네, 그렇죠. 그게 뭐 거기에 무슨 버블이 있겠어요. 네. 그러나
사과 가격이 전년 대비 50% 올랐으면 네네. 이건 가격이 많이 오른 거니까 금리를 높여서 잡아야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도 네네. 근데 자산 가격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올랐다는 이유로 막 잡으면 또 안 될 수 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람들도 이제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었는데 예. 뭐냐면은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니까 잡자. 네. 그때 넷스케이프라는 그 인터넷 맞아요. 익스플로러 나오기 네. 전에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컸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게 올랐다고 잡으면 기술 혁신 나와서 주가 오르면 때려 잡아야겠네. 이제 그렇지. 이런 역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걸 뭘로 판단할 건데?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버블이냐 아니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중앙은행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준이 그럼 엔비디아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버냉키도 뭐 하는 얘기가 주택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앞에도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중앙은행은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아요. 근데 외환 시장의 환율의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소비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연준 내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풀어놨었던 초과 저축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저축이 줄어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해외에 있는 물건을 사면 이 저축이 해외로 나가니까 사라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프로님도 서민, 저도 서민인데 이프로님 식당이 있어요. 그럼 이프로님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그럼 제 저축 줄었죠. 저한테 왔겠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 저축이 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저축이 돼요. 서비스업 사이드에서 돌면. 네, 돈 풀어놓으면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 주머니로 돈이 그렇죠. 다 가죠. 근데 이게 이프로님 식당이 너무 좋으니까 돈이 다 이프로님 주머니로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프로님 부자, 저 가난한 사람. 근데 물가는 높고 금리도 높아요. 예.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부채가 늘고 여기는 자산이 늘지 않습니까? 캐쉬가. 그렇죠. 캐쉬가 늘었을 때 그럼 금리 인상이 똑같이 오잖아요. 저는 빚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물가도 높고. 나는 더 부자. 왜냐면 MMF가 6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게 이게 물가 잡는 짓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부자들을 소비를 더 자극하는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역설이 금리를 인하하면 되잖아. 근데 다른 것도 다 사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남은 게 캐시일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또 올라가 또 좋아. 그러니까 주식보다도 연준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연준 내 제일 비둘기가 그 굴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거의 탑이었습니다. 이빨이 제일 셌어요. 굴스비 그분이. 이분 되게 유명한 학자예요. 시카고 대학 계신 진짜 이 시카고에서도 시카고 연은의 그 총재신데 네.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골든 패스를 갈 수 있다. 예. 성장을 안 망가뜨리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말을 좀 바꿔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요 금리가 너무 높은데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모기지 금리가 고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고정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2%짜리 그 모기지 대출을 쓰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는데 예. 이 집을 파는 순간 이건 없어져요. 그렇죠. 이거 훈장이잖아요. 10%짜리 받아야지. 왜냐면 MMF가 5.4인데 대출이 2%면 그렇죠. 훈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네. 이런 펀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네. 집을 옮기는 순간 7%짜리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안 매물을 가죠. 안 내놔요. 그리고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가 신규 주택도 가격이 올랐겠죠. 네. 신규 주택을 사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선 7%의 모기지 금리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 여러 채를.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주냐면 임대를 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임차인들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임차인들이 늘면 임대료가 잘 안 빠지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도 주택의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잘 안 빠져요. 네. 이게 주택 시장이 계속 뜨거우면 이게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 중에서 특히 연준이 부동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는가? 그 생각은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극화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도 잘 안 먹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푸는 게 이 돈이 그래, 누가 어딘가에 가서 고인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돈은 쓰는 건 노른자들인데 예. 흰자를 다치지 않게 노른자를 건드릴 방법은 없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금리 인상을 해도 오히려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희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 예. 아까 원래 질문은 네, 원래 질문 요즘 엔화의 예. 그 비이성적인 약세가 네. 뭔가 이게 저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거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아 예.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일본이 버블 경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소비가 폭증했을 네. 거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다 사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플라자 합의 이렇게 줄어요. 해결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한 번 더 무역 적자가 늘어난 게 부시 행정부 때 9.11 테러 있었을 때 그때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위안화 절상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브릭스의 시대였죠. 그래서 신흥국의 소비가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네. 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중국도 그렇고 경기 부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마찬가지로 이걸 줄였죠. 무역 적자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빚더미에 앉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도 빚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역 적자가 또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그러네. 그럼 굉장히 이제 깊어졌네요, 폭이. 재정 적자도 심하고 무역 적자도 심하잖아요, 지금. 네. 그럼 혹시 또 누가 나한테 팔았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급하는 게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야. 뭐 잠깐 볼게요. 맨 밑에서부터 보면은 미 싱크탱크 아담 포센이라는 분인데 네. 인플레와 재정 적자가 높으니까 제2 플라자 합의의 가능성. 저희가 언급이 되는구나. 위에 보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4월 25일 날 기록적 엔저 미국의 대재앙 재집권 땐 제2 플라자 합의 추진 시사. 그다음 위에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트 하이저가 트럼프 행정부 때 USTR 대표였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라이트 하이저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제2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은 달러가 너무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사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 낮춰서 달러 유입 억제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나오고. 예. 금리 낮추면 달러 약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무역 적자 감축이 최우선 순위. 영원한 FTA는 멍청한 생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은 예. 미국한테 물건 많이 파는 그 나라들을 보고 통화를 너희 나라 통화를 더 강세로 바꿔라. 그렇게 압박할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죠. 압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바뀔 수도 있겠죠. 추세가. 그런데 그러네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다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달러가 강했다고 기억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 때 초반에 법인세 감세를 해줘요. 예.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까 똑같은 짓을 해요. 달러 약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2017년 18년 주가 지수예요. 주가하고 달러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빨간색이. 달러가 17년도 1월에 104예요. 지금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예. 쫙 빼버려가지고 18년도 1월에 80, 이제 90 밑으로 밀어내렸어요. 88까지 밀어냈어요. 예. 달러 약세가 온 거죠. 예. 어마어마한 달러 약세가 난 거죠.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유로와 엔화 모든 통화가 강했어요.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같이 달려갔습니다. 코스피가 1900에서 2600까지 갔고요. 원달러 환율이 2018년도 3월에 네. 2018년도 4월에 1050원까지 갔습니다. 달러가 약세였죠. 근데 이제 일시적인 달러 약세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매년 1월에 네. 스위스 다보스에서 잭슨홀 같이 그 포럼이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예. 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문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달러 약세, 무역 측면에서 미국의 이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례적인 거거든요.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에서 달러 약세가 좋아요. 그렇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결례거든요. 민망한 얘기지. 예. 예.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언론에서 문우신 약달러 옹호의 달러 약세 쇼크, 보호 무역주의 강화 우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드라기가 아까 전에 22 총재였지 않습니까? 문우신 환율 발언 국제합의 위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트럼프가 나서가 직접 나서서 약달러 발언을 뒤지면서 우리는 강달러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미 분위기 파악해서 트럼프 강달러 언급했지만 속내는 약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달러 약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베팅을 네.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정보가 센 거구나. 이때 당시 이렇게 달러가 한번 일시적인 약달러가 나왔다가 다시 되돌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됐었을 때는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을 한 번씩 꺾어놓는 정책적으로 꺾어놓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N 정리만 다시 한번 네네. 해드리고 끝내면 예.
엔화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게 1년 반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 다음에 펀더멘탈 요인과 함께 아베의 등장과 함께 엔약세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엔화가 이미 12년의 관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순간에 안 틀어지고요.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만으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럼 무언가 펀더멘탈 요인이 나타나줘야 되고요. 예, 그런 요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금년간의 엔약세가 막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변수 중 하나가 하반기에 있은 이제 이 결국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 이제 다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네. 대외적인 요인에서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과 좀 같은 온라인을 두고서 지켜봐야지. 와 이제 엔화 금방 약세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베팅을 하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환율이 전고점 근처에 왔다고 해서 이제 꺾인다든가, 예, 그렇죠. 예. 아니면 야 이렇게까지 엔화가 약세됐는데 오르겠지. 이거는 예, 그런 식으로만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국제 합의에 의해서 일방적인 쏠림이 나타날 때는 국제 시장에서 개입을 해주기도 해요. 예. 이러니까 상당히 예측하기가 복잡하긴 한데 복잡한 거죠. 예. N이 저렇게 약세가 되면 N은 수출이 잘 될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일본으로 많이 들어와서 네. 달러는 흔해지고 N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이게 그냥 경제학 교과서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본에서는 안 벌어진 거죠? 약세인데. 근데 맞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흑자가 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좋은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지난 4월에는 무역 적자였어요. 저환율에서? 예, 왜냐하면 원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서. 그러면 더 많은 N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N 약세가 너무 과해졌을 때는 네. 그 부작용이 턱에 차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히려 안 좋겠구나. 물가 예. 비싸고 막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적인 부담들도 있고 내부의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일본 행정부에서도 N저에 의한 부작용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N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좀 제어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워낙 긴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트는 거는 반대로 N 강세로 그러니까 N 강세로 트는 데는 시간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굉장히 힘들 예.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대외적인 요인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 대외적인 예. 요인은 예를 들면 어떤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집권. 트럼프 집권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하더라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할 때는 마찬가지로 압박이 들어가줘요. 그 정도가 강도가 다르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복잡계 같은 느낌?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역 적자를 미국이 해소하려면 당연히 달러는 약세가 돼야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그렇죠. 바뀌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를 미국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어떤 카드를 쓰면 그렇게 될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또 약간 좀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85년도에는 환율을 꺾을 때 이제 통화 스왑이라는 방법을 써요. 각국이 갖고 있던 이제 결국에는 달러가 세고 엔화가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G5에서 합의한 건 각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쏟으면서 엔화를 사들이도록 그렇게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기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순식 그걸 갖다가 단기에 집중시켜 버리면 하나, 둘, 셋. 예, 그럼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헤지 펀드들도 그 흐름이 나타나면 따라가거든요. 달러 팔기 시작 예. 하면 다 팔면서 예, 그렇죠. 예. 내려간다는 거죠. 그냥. 예, 그렇죠. 쉽네 예.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달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달러 스왑 라인이라는 건 빌려서라도 뭐냐면 줄게, 그렇죠. 빌려서라도 팔아. 예, 고정 환율로 엔화를 주고 달러를 빌린 다음에 그걸로 파는 거죠. 의외로 쉽군요. 그 예. 판단을 그렇게 해서 하나 안 하냐의 문제. 예, 그러니까 뭐 합의의 문제인 거죠. 그 그리고 그걸 사이에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금리 거죠. 조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달러를 약세로 가려면 미국 금리를 낮춰야 된다든가, 네네. 아니면 니네 금리를 높여 오히려 뭐 이렇게 된다든가. 예,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것들도 들어가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긴 얘기라서 이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참 근데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네네. 그 정책 당국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도 좀 보이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네, 참 어려운 게 생각이 많은 것 들기도 같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일본 엔화가 자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될 거냐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요 일본 경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는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섣불리 생각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네. 라는 결론을 말씀 주셨네요. 저희는 요거 한번 또 주말에 또 한번 돌려보면서 네네.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 고맙고요. 신한은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